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의 한국 작가 안장환의 단편 카인의 회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가는 1934년 충북 충주에서 출생하였으며 1956년 서라벌 예대 문예창작과에 입학했습니다. 1963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늪가의 이야기가 입선되어 문단에 데뷔하였고 1966년 단편 평행선으로 문학춘추 신인상에 당선되어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희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바쁜 일상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카인의 회상. 얼어붙은 강줄기를 따라 달빛이 질펀하게 흐르고 있었다. 흰눈으로 덮여있는 골짜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밤의 정막 속에 잠겨있다. 강물은 얼어붙은 것일까? 아니면 흐르고 있는 것일까? 희부연 달빛이 그걸 분간하기 어렵게 했다. 멀리 언덕 아래는 안개처럼 흐르는 강줄기가 산그림자에 차츰 가리워지고 있었다. 나는 강줄기가 내려다 보이는 눈길을 걷고 있었다. 걸으면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얼어붙은 하늘에는 달무리가 차갑게 일렁인다. 너무도 호젓한 계곡의 눈길, 청각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는 눈을 밟는 뿌듯한 발소리와 강 건너 산비탈에서 흘러내리는 솔바람 소리뿐이었다. 눈가루가 섞인 산골짜기 바람은 볼이 따갑도록 차가웠다. 나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한적하기만 한 눈길을 걸으면서 목덜미로 스며드는 한기를 느낀다. 너무도 적막한 길이기에 이제는 무섭다는 공포감까지 느끼는 것이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서울에서 좀 더 일찍 출발을 하여 어둡기 전에 이 길을 걸어야 했다는 후회마저 생겼다. 서울역에서 오후의 기차를 탄 것이 잘못이었다. 기차역에서 내려 시외버스를 타고 30분을 달려 용소리에서 내렸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 있었다. 그러나 나는 오래간만에 와보는 겨울의 험한 눈길이라 서두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너무도 추운 날씨라서 어디 주막이라도 있다면 뜨끈한 국물에 대포나 한 잔 마시고 떠나고 싶었지만 버스에서 내린 삼거리에는 주막 같은 것도 없었다. 나는 발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외투깃을 잔뜩 끌어올려 귀를 막으며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겨 놓았다. 눈이 쌓인 좁은 길이었지만 추위에 눈이 솔아서 미끄럽지가 않았다.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가 산골짜기의 고요로움을 깨뜨렸다. 이렇게 밤길을 걸으면서 나는 감회가 깊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그러니까 횟수로 따진다면 5년이 조금 넘은 것이다. 나의 조상들이 이곳에 묻히고 또 내가 태어나서 잔뼈가 굵어온 내 정든 고향이다. 그러나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동분서주하며 각박한 생활에 쫓기느라고 고향을 자주 찾지 못하는 나였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큰 마음을 먹고 고향을 찾게 된 데는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피치 못할 이유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변명을 하는 수밖에 없다. 지난밤 갑작스럽게 윤삼중 씨의 부음을 받은 것이다. 고향에 단 한 분밖에 없는 먼 친척. 그는 내 아버지의 팔촌이 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나와는 너무도 먼 촌수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나에게 고향의 친척이라고는 오직 그분밖에는 없었다. 그는 고향을 한 번도 떠나본 일이 없었다. 고향을 지키면서 우리 조상님들의 산소를 보살펴주는 고마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 나는 부모님들의 산소를 그에게 맡기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나에게 있어서 고향에 대한 상징이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밤에 갑자기 윤삼중 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부음을 받았다. 그것은 너무도 뜻밖의 소식이었다. 나는 놀라는 한편 고향에 찾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열심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밤새도록 생각한 결론은 가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고향의 상징으로 뿌리를 받고 우뚝 서 있던 윤삼중 씨가 세상을 떠났다. 찾아가서 그의 명복을 빌어주는 것이 고향에 자주 가지 못하는 나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갑자기 계곡을 거슬러 내려오는 바람소리가 요란했다. 그동안 시간은 얼마나 흘렀을까? 눈길을 조심스럽게 건너라고 이제 추위는 완전히 가시고 온몸이 후끈하도록 열이 나고 있었다. 나는 걸음을 좀 더 빨리 했다. 눈 밟는 소리가 솔바람 소리에 묻혀서 사라졌다. 한참 동안 걷고 있던 나는 주춤 놀라며 걸음을 멈췄다. 저만큼 앞에 흐릿한 산 그림자 밑으로 누군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누구일까? 나 말고도 누군가가 이 밤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갑자기 겁이 났다. 그러나 짐승이나 도깨비가 아닌 이상은 사람일 테니까 겁을 낼 필요는 없는 일이었다. 빨리 따라가서 동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직 용소리까지는 한참이나 더 가야 한다는 짐작이었다. 저 사람은 용소리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함께 동행을 하면서 용소리의 소식이나 좀 들어보리라는 생각으로 부지런히 따라갔다. 얼마를 가지 않아서 그를 따를 수가 있었다. 뒤뚱뒤뚱 조심스럽게 걷고 있는 그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 목도리로 얼굴을 잔뜩 싸매고 한쪽 팔에는 조그만 가방을 들고 있었다. 미끄러질까봐 조심스럽게 걷고 있던 그 여인은 내 발소리에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러나 목도리로 잔뜩 싸맸기 때문에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 여인은 걸음을 좀 더 빨리 했다. 이제 두 사람이 눈을 밟는 발소리는 더 크게 골짜기를 울렸다. 바람소리는 아까보다 좀 잠잠해진 것 같았다. 저 어디까지 가십니까? 내가 그렇게 묻자 여인은 흠씬 놀라는 몸짓으로 나를 돌아다 보았다. 밤길에서 느닷없이 만난 사나이가 말을 걸자 당황한 모양이었다. 여인은 대답이 없었다. 나는 내친김이라 다시 한번 물어보았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예, 용소리까지 가는데요. 여인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그러면 저와 같은 방향이군요. 나는 예상했던 대로 이 여인이 용소리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반가웠다. 여인의 목소리나 모습을 보아서 40대쯤일 것 같았다. 아주머니는 용소리에 사십니까? 웬걸요? 여인은 얼굴에 둘둘 싸맨 목도리를 조금 벗겨서 입을 밖으로 내놓았다. 아니, 그러면 용소리에 사시는 분이 아닙니까? 예, 강원도에 살고 있어요. 강원도요? 예, 강원도 삼척인데 거기는 탄광촌이지요. 여인은 이제 마음이 놓이는지 빠르게 걷던 걸음을 좀 늦추며 대화에 응해왔다. 먼 데서 살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용소리에는 무슨 일로 가십니까? 강원도하고도 먼 삼척의 탄광촌에 살고 있다는 여인이 이 밤중에 용소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데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상갓집에 가는구먼요. 네? 상갓집을요? 예, 아침에 떠났는데 어찌나 먼지 이제야 삼거리에 내렸지 뭐예요. 상갓집을 찾아간다는 말에 나는 문득 윤삼중 씨의 집을 떠올렸다. 용소리 상가라면 지금 내가 찾아가고 있는 그 집일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모를 일이다.
그 집 말고도 또 다른 집에 초상이 났을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나는 말없이 한참 동안 걸었다. 눈을 밟는 발소리가 계곡의 산비탈로 기어올랐다. 가끔 사이를 두고 솔바람 소리가 파도처럼 몰려내려왔다. 선생님은 용소리에 사시는가요? 여인은 내 정체가 궁금한지 드디어 질문을 던져왔다. 아닙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데 잠깐 다니러 가는 길입니다. 나는 상갓집에 간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서울에서 오시는구먼요. 이 험한 눈길을. 네, 좀 늦게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머니는 상갓집을 간다고 했는데 어느 집입니까? 예, 윤삼중 씨라고 그 어른이 바로 어제 돌아가셨어요. 윤삼중 씨요? 예,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좀 크게 나온 모양이었다. 여인이 나를 돌아다 보았다. 나도 윤삼중 씨를 알고 있느냐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선생님도 그 어른을 알고 있나요? 네, 나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여인에게 물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그 윤삼중 씨와는 어떻게 되는 사이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제 아버지 뻘이 되는 거지요. 네? 아버지 뻘이 된다고요? 나는 여인의 말을 얼른 이해할 수가 없었다. 윤삼중 씨가 자기 아버지 뻘이 된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 나를 낳게 해준 아버지지요. 여인의 입에서는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 한숨 소리는 어딘가 한이 맺힌 것 같은 그런 한숨이었다. 윤삼중 씨가 아버지 뻘이 된다? 아니, 이 여인을 낳게 해준 아버지라고 하지 않는가? 나는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눈을 밟는 발소리가 계곡을 기어올랐다. 밤이 깊어가고 있기 때문일까? 공기는 더욱 차가웠고 다시 한기가 드는 것 같았다. 어디선가 개가 컹컹 짖어대고 있었다. 멀리 검은 산 그림자 밑으로 깜빡이는 불빛이 보였다. 이제 마을이 가까워오는 모양이었다. 나는 드디어 이 여인과 내가 알고 있는 윤삼중 씨와의 관계를 생각해내는데 성공했다. 그것을 생각해내는 데는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이다. 참으로 먼 옛날의 회상이었다. 그 불안하고 어두웠던 시절의 사건들, 그것은 내 마음속 한구석에 짙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흘러가 버린 지금, 그것은 거의 잊혀져 가고 있는 일이었다. 이 여인으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아주머니는 지금 살아계십니까? 아주머니라니요? 내 질문을 여인은 얼른 알아듣지 못했다. 부인의 어머니 말입니다. 아니, 선생님께서는 그럼 우리 어머니를 알고 계시나요? 여인의 표정에는 놀라는 빛이 완연했다. 네,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만. 그러면 선생님은 용소리에서 사셨나요? 여인은 나를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얼굴을 감싸고 있는 목도리를 좀 더 아래로 밀어내렸다. 네, 하지만 용소리를 떠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어쩜, 어느 집에서 사셨나요? 여인이 발을 잘못 디뎌서 쫄떡 미끄러지며 넘어질 듯 비틀거렸다. 나는 얼른 여인을 부축해 주었다. 갑자기 솔바람 소리가 거세게 몰려 내려왔다. 부인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며 어두운 하늘을 쳐다보았다. 검은 산등성이 위에 걸려있는 별이 차갑게 일렁이고 있었다. 내 기억 속으로 어렴풋하게 한 여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희미한 기억 속으로 떠오르는 여인. 그녀는 바로 지금 나와 함께 걷고 있는 여인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윤삼중 씨의 아내이기도 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건강하신가요? 나는 그 여인의 안부를 물었다. 내 기억 속에 궁금하게 남아있는 여인이었다. 웬걸요?
어머니는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셨는걸요. 아, 세상을 떠나셨군요. 나는 그 여인이 죽었다는 말에 아련한 비애 같은 것을 느꼈다. 그동안 그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녀는 한스럽게 외로운 일생을 살다 갔을 것이 분명했다. 조심스럽게 걷고 있는 우리들 앞에 갑자기 눈덩어리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길가 소나무에 얹혀있던 눈이 바람에 날려서 떨어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상가집에는 오게 되었습니까? 나는 지금 이 여인이 윤삼중 씨 상가에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문과 궁금증을 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미 윤삼중 씨네 집과는 인연이 끊어졌을지도 모르는 여인이 이렇게 밤중에 그 집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늘 고향 얘기를 하셨죠. 검은 탄광촌에서 살면서 고향 사람들을 그리워했어요. 나는 그때는 너무 어렸을 때였으니까 모든 일을 자세히는 몰랐지만 때로는 그런 어머니가 믿기까지 했어요. 쫓겨난 고향. 그리고 자기를 쫓아버린 남편인데 뭐가 그렇게 그리운가 하고 말해요. 나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 후부터 나는 아버지라는 사람을 원망하고 저주하기 시작했죠. 그 사람은 아내를 버린 냉정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충고도 했죠. 고향이랑 아버지 같은 사람은 생각지도 말라고 말해요. 여인은 흥분이 되고 있는지 숨소리를 거칠게 내쉬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의 상가에는 가십니까?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더군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고향을 잊지 말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말씀하시더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번 그분을 찾아보라고요.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머니 부탁을 이행 못한 참에 결국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하지만 그분의 장례식에만이라도 참석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인은 한숨을 내쉬며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나는 걸으면서 가슴이 답답하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리고 무언가 모르게 밤안개처럼 촉촉히 내리덮이는 애잔함이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것이었다. 아득하게 먼 옛날, 너무도 암담하고 두려움에 가득 찼던 그 시절의 일들이 꼬리를 물고 빛바랜 사진 속의 풍경처럼 떠올랐다. 용소리에는 물이 흔했다. 마을 바로 앞에 강이 있기 때문이었다. 한창 개구쟁이로 뛰어다니던 시절, 용소리 일대, 용내가 굽이쳐 흘러내리는 강변은 우리들의 놀이터였다. 벌거숭이로 물속에 뛰어들어 물장구를 치며 자맥질을 하고 모래 속에서 손으로 모래무지를 움켜올리며 등이 햇볕에 그을려서 따갑도록 뛰어다니던 여름이었다. 마을에는 갑자기 전쟁의 먹구름이 밀려온 것이다. 용소리는 하룻밤 사이에 전쟁의 공포 속으로 휘말려 들었다. 어디선가 피난민들이 마을로 몰려들어왔다. 그러나 나는 그때 전쟁이란 총으로 사람을 쏘아서 죽이며 서로가 싸우는 무서운 것, 그런 개념만을 어렴풋이 알 뿐 그 밖의 것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그렇게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말려 들어가자 인심은 온통 살벌하고 비정하게 바뀌어 버렸다. 소름이 끼치는 두렵고 무서운 공산 치하. 빨갱이들은 미친 짐승들처럼 날뛰었다. 젊은이들은 인민군으로 끌려가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다락이나 굴속 깊은 곳으로 피신을 했다. 그때 윤삼중 씨는 마을 어귀, 당산나무 뒤 오두막에 사는 가난한 소작인이었다. 그는 용소리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부자 박춘수 씨네 집에서 기생하며 머슴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는 박씨네 논밭 면마지기를 소작하면서 1년 내내 그 집에 들어가 일하며 살다시피 했다. 빌어먹을 놈의 세상,
뼈 빠지게 소처럼 일해서 입에 풀칠이나 하는 신세인데 이게 사는 건가? 이렇게 불만투성이인 윤삼중 씨는 퇴퇴하고 침을 자주 내뱉었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되고 말았다. 그들 부부 사이에는 순녀라는 어린 딸 하나가 있었다. 전쟁이 터지자 박춘수 씨는 어디로인가 행방을 감추고 말았다. 많은 농토를 가지고 배부르게 살던 사람들은 부르주아지 지주라는 명목으로 붉은 무리들에게 지탄을 받고 끌려가 인민재판을 받아 총살을 당하거나 매를 맞아 죽기도 했다. 그런 판국이라 박춘수 씨도 그들에게 끌려나가기만 하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렇게 무서운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뜨거운 여름은 지나가고 있었다. 박춘수 씨네 집에서 머슴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해오던 윤삼중 씨는 그 한을 풀기 위해서였을까? 그는 어깨에 힘을 주고 주인 집에 드나들었다. 그리고 마을의 공회당에 진을 치고 있는 빨갱이들의 단체에 가담을 한 그는 박춘수 씨네, 아니 주인집을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아주 그 집으로 살림을 옮기고 말았던 것이다. 제가 어르신네 집을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아무 걱정 마십시오. 윤삼중 씨는 그렇게 주인집 부인을 안심시키며 그 집의 살림을 도맡다시피 했다. 하지만 집에는 어른도 안 계시는데 불안해서 어디 살겠수. 박준수 씨 부인은 공포에 떨며 안절부절 못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 무렵 그 집에는 혼기를 앞둔 장성한 딸이 있었다. 그래서 부인은 귀한 딸을 보호하기에 더욱 불안했다. 딸을 뒷방에다 가두어두고 아예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게 했다. 윤삼중의 기세는 날로 포악해갔다. 남의 집에 매여 기생하던 입장에서 세상이 바뀌고 보니 온통 세상은 자기의 것이었고 길을 펴게 된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서 그에게는 차차 터무니없는 야욕까지 생기기 시작했다. 주인집의 농토나 재산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것으로 된다는 그런 무서운 욕심이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뀐 이상 주인 박춘수 씨는 집에 나타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그렇게 암담하고 공포에 짓눌린 세월은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선생님, 아, 네. 앞에 걷고 있던 여인이 갑자기 부르는 바람에 나는 주춤 놀라며 먼 옛날의 회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눈을 밟는 발작 소리가 더욱 요란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여인을 돌아다 보았다. 눈 속의 흐릿한 밤이라서 그녀의 얼굴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밝은 빛에서라면 그녀의 얼굴은 옛날의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선생님은 용솔이 누구네 집에 가시나요? 여인은 아무래도 내가 어느 집에 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모양이었다. 그게 알고 싶습니까? 네, 그러네요. 서울에서 오셨다니까요. 하기야 나는 어렸을 때 용소리를 떠났기 때문에 지금은 그 동네 사정은 잘 모르지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찾아가고 있는 집과 이 여인이 찾아가고 있는 집은 같은 집임에 틀림이 없었다. 참으로 묘한 인연인 것이다. 나는 밤길에서 이렇게 이 여인을 만났다는 사실에 야릇한 기분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온몸에 젖어드는 눅눅한 비애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갑자기 발이 미끄러워지면서 걸음이 휘청거렸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걷는데 신경을 집중시켰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그녀가 한 질문에 대답을 했다. 나도 윤삼중 씨네 상가에 가는 길입니다. 네? 윤 씨네 집에 가신다고요? 여인은 너무나 놀랐던지 걸음을 멈추면서 나를 돌아다 보았다. 나는 계속 걸었다. 그녀가 빨리 따라왔다. 그 집하고는 어떻게 되는 사이인가요? 글쎄요. 아무런 사이는 되지 않지만
오래간만에 고향도 찾을 겸해서 이렇게. 나는 말끝을 흐렸다. 그 이상은 자세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캄캄한 밤하늘로 메아리져 왔다. 그동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다. 이제 마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제 다 왔나 보네요. 여인은 지루한 밤길이 이제 다 끝났다는 게 다행스러웠던지 한숨을 후 내쉬면서 말했다. 네, 다 왔나 봅니다. 밤이라서 모르겠지만 용소리는 많이 변했겠죠? 그럴 테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으니까요. 두 사람의 대화는 이렇게 지극히 간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무엇라고 형용할 수 없는 착잡함이 교차되고 있었다. 초저녁을 한참이나 지난 밤, 추위 때문일까 마을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눈 속에 푹 파묻혀 있는 마을이었다. 이제는 계곡에서 불어오던 바람소리도 멀어지는 듯 했다. 마을 입구로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했다. 땅을 밟는 발작 소리의 울림 때문일까? 아니면 외지에서 온 낯선 사람의 발작 소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일까? 개들은 마치 전달이라도 하듯이 가까운 집에서부터 지저대기 시작했다. 입구의 마을회관 앞을 지나서 골목길로 들어섰다. 시야를 가로막으며 다가서는 검은 산, 그 산중턱에는 나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선산이 있다. 아니, 가까이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갑자기 콧속으로 고향의 냄새가 느껴지는 듯했다. 골목길을 돌아서 나지막한 집들의 담장과 담장 사이를 돌아가노라니까 저만큼 언덕 밑으로 모여있는 몇몇 집에는 전등이 환하게 켜져 있고 떠들썩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 가운데 집이 바로 윤삼중 씨의 집, 우리들이 찾아가고 있는 초상집이었다. 이제 다 왔어요. 불이 켜진 저 집이군요. 여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입을 열지 않았다. 초상집은 왁자지껄 시골의 초상집다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나는 간밤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잠을 설쳤다. 이 사람 저 사람 먼 친척이 된다는 사람들을 소개받으며 인사를 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술도 마셔야 했다. 그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다. 그리고 친척 아주머니 뻘 된다는 분이 마련해주는 행랑채의 방 구석 자리에서 새벽녘에야 잠깐 동안 눈을 붙였던 것이다. 윤삼중 씨의 장례는 3일장이라고 했다. 친척은 별로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 가까운 이웃 동네에서 온 문상객들로 벅적거렸다. 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고 거기에서 번져나간 손자 손녀가 몇 명 있었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그는 외롭게 살다 간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 불행한 과거는 그가 살아오는 동안 항상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며 무거운 죄의식으로 그를 괴롭혔을 것이다. 상갓집은 아침부터 어수선했다. 여자들 곡소리가 집안을 우울하게 했고 술 취한 문상객들의 떠들썩한 소리가 시끄러웠다. 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집안에 있을 수가 없었다. 집을 나섰다. 오래간만에 찾아온 고향, 그 고향의 전경을 돌아보고 싶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산소에도 올라가 보리라는 생각이었다. 눈 덮인 마을과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산과 산. 나는 마치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어느 낯선 마을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다. 내 발길은 어느새 마을을 지나서 강이 흐르고 있는 강변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날은 잔뜩 흐려 있었다. 눈으로 뒤덮인 강변. 겨울이 강물은 줄어들어서 저만큼 개울처럼 흐르는데 꽝꽝 얼어붙은 위로 눈이 덮여 있었다. 그런데 이 풍경들이 그처럼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어림짐작으로 저기쯤에는 강 건너 마을을 왕래하던 나룻배가 매어 있는
나루터였을 것이고 또 그 아래는 용바위를 휘돌아 강이 흐르는 용소가 있을 것이다. 옛날에는 이 강변 일대가 우리들이 놀이터였는데 이제 이처럼 생소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바람이 강변으로 불어왔다. 그 바람에서는 역시 고향의 냄새가 묻어왔다. 눈으로 하얗게 덮여있는 강변은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연상케 했다. 나는 지난날 그 어렸을 때의 추억을 주워 모으며 황량한 벌판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내 기억 속에 흐릿하게 박혀있던 사건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강변을 뒤덮고 있는 흰 눈이 나로 하여금 옛날의 일을 다시 떠올리게 한 것이다. 마을의 공산당 앞잡이들을 피해서 행방을 감추었던 박춘수 씨의 거처를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은 윤삼중이었다. 어느 날 나무단을 옮기려고 뒤뜰로 갔던 윤삼중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쪼르르 하고 어디서 물줄기가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였다. 그는 소리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바로 그 집 안방 쪽의 벽, 지붕 밑에 공기구멍으로 조그맣게 뚫어놓은 곳에서 새어나오는 것이었다. 거기는 다락이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오줌을 누는 소리 같기도 했고 물줄기가 쏟아지는 소리 같기도 했지만 다락에서 그런 소리가 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윤삼중이 의아해서 그 구멍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구멍에서 조그만 깡통을 쥔 손이 불쑥 튀어나왔다. 그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깡통이 밖으로 조금 더 나오더니 그 속에서 물이 쫙 쏟아져 내렸다. 누런 빛깔을 띤 물이었다. 그것은 오줌이 분명했다. 다락에서 깡통에 오줌을 넣어가지고 밖으로 내쏟은 손. 윤삼중은 그 손의 주인공을 한참 동안 생각하기 시작했다.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는 이 집의 주인 박춘수 씨가 틀림없을 거라는 생각이었다. 그렇게 심중이 굳어지자 윤삼중은 그만 전신이 와들와들 떨려왔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언가 꼬집어 표현할 수 없는 뿌듯한 희열 같은 것이 온몸으로 번져왔다. 윤삼중은 지붕 밑 벽에 뚫려있는 공기구멍을 쳐다보면서 빙그레 야심의 미소를 흘렸다. 그것은 일종의 승리감 같은 것에서 번져나오는 그런 미소였다. 자취를 감추어버린 주인의 행방을 자기가 발견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희망에 가득 찬 야심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결국 박춘수 씨의 숨어있는 장소가 윤삼중에게 발각이 되고 그 사실은 박춘수 씨의 부인도 시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봐요, 윤씨. 어쩌면 좋아요. 우리 집 양반이 그자들에게 알려지는 날이면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부인은 울먹이며 윤삼중에게 애원을 했다. 이제 사태가 이 지경으로 된 마당에는 윤삼중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었다. 염려 마시라니까요. 제가 있는 한 주인 어른은 무사합니다. 저는 주인 댁을 위해서라면 모든 일을 제쳐놓고 보살펴주지 않았습니까? 윤삼중은 자신만만한 태도로 부인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세상이 하도 무서우니 불안해서 어디 살겠어요. 글쎄 염려 마시라니까요. 부인은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윤삼중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집 부인과 그의 딸 순녀 그리고 윤삼중 밖에는 모르는 그 비밀이 밖으로 새어나간 것이다. 밀치고 밀리고 치열한 전쟁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이었다. 눈이 내려서 온통 마을을 뒤덮고 강과 산이 눈 속에 파묻힌 어느 날 윤삼중의 주인 박춘수 씨는 공산당들에게 끌려서 강변으로 나갔다. 내 기억 속에 그때의 일만은 진하게 남아있는 것이다. 어린 나는 치열한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몇 번인가 죽음을 보아왔었다. 나는 바위 뒤에 숨어서 저만큼 눈밭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빨갱이들이
박춘수 씨를 강변에까지 끌고 나온 것을 보면 무서운 사건이 벌어질 것이 틀림없는 일이었다. 지난 여름에도 이 강변에서 몇 명의 마을 사람들이 총살당하는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강변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있는 나는 주먹을 꽉 움켜쥐고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을 생각하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꽈당 꽝꽝 갑자기 몇 발의 총성이 강변 계곡으로 기어올랐다. 나는 흠칫 놀라며 바위를 쓸어안고 엎드렸다. 그동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다. 여자의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가 쓸쓸한 강변에서 메아리쳤다. 나는 겁에 질려서 그만 마을 쪽으로 향하여 도망치듯 달렸다. 그러나 무섭기는 했지만 확인을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다. 다시 강변으로 나갔다. 강변은 텅 비어 있었다. 차가운 바람만이 눈밭을 휘몰아칠 뿐이었다. 사람들이 모여있던 자리, 총성이 계곡을 뒤흔들던 바로 그 자리의 눈밭에는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남아있었다. 그런데 붉고도 진한 선혈, 방울져 흘러내린 피가 흰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흰눈과 붉은 피가 눈 위를 점점이 물들인 핏자국은 나에게 너무도 강한 인상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바로 이 자리, 여기쯤일까? 오랫동안 나의 뇌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던 그 흰눈과 핏자국. 나는 눈 덮인 강변을 걸으면서 너무도 아득했던 옛날의 일을 다시 떠올리고 있었다. 그때 박춘수 씨의 장례는 어떻게 치렀던지 나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전쟁통이었으니까 장례식 같은 것을 제대로 치렀을 리는 없을 것이다. 박춘수 씨의 집에서는 밤낮으로 애통해하는 부인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비참하게 죽어간 남편을 생각하며 일체의 바깥 출입을 끊고 울음으로 세월을 보내던 부인이 이놈들아, 내 남편을 내놔라. 결국 실성을 하고만 부인은 집을 뛰쳐나와서 동네를 헤매기 시작했다. 자칫하면 그녀마저도 비참하게 죽어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을 사람들은 부인을 끌어다 방에 가두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 부인은 겨울이 다갈 무렵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 박춘수 씨네 집안은 그렇게 해서 몰락이 되어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부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세상에 찢어 죽일 놈,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제 식구들이 배골치 않고 살아온 게 누구 덕인데 주인의 은혜를 몰라보고 고자질을 해? 윤삼중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비난과 분노는 날로 높아만 갔다. 그러나 윤삼중은 마을 사람들이나 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제 박춘수 씨와 그의 부인이 죽고 난 이상 그 집의 모든 재산은 자기의 것이라는 흐뭇한 야망으로 들떠 있었다. 박춘수 씨에게는 일가 친척이나 형제가 없었다. 그러한 조건은 윤삼중을 더욱 들뜨게 했다. 그는 어느 날 밤 박춘수 씨의 딸 순녀의 방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그녀를 겁탈하고 말았다. 그리고 쓰러져가는 집안을 보살펴준다는 명목으로 드디어는 순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박춘수 씨의 모든 것은 그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는 이성을 잃어버린 채 그동안 고생하며 자기만을 의지하고 살아오던 아내가 있고 어린 딸까지 거느리고 있는 그가 주인집의 딸 순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아내를 삼은 것은 천하의 폐륜아라는 비난이 빗발처럼 쏟아졌다. 이웃 사람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때부터 윤삼중의 집안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아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나는 그 꼴을 보고 못 살아요. 그게 다 꿍꿍이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거야. 제 옆엔 내가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주인집 딸을 넘봐. 그의 아내는 이를 갈며 남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섰다. 그러나 윤삼중에게는 그게 통하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무지스럽게 매질을 하며 아내를 꼼짝도 못하게 했다. 잔소리 말어.
이게 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고. 순녀를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누가 돌봐줄 거요? 이 맹꽁이 같은 여편네야. 하늘이 무서운 줄 알아요. 그러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2년을 그냥. 그들의 부부싸움은 밤낮으로 계속되었다. 윤삼중은 날로 포악해지는 무지스러운 사람으로 변해갔다. 아내는 남편의 매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어린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세상은 곧 정세가 바뀌었던 것이다. 공산당들이 패주해서 북으로 쫓겨가고 빨갱이들의 학정에 시달리던 마을 사람들은 다시 자유를 되찾은 것이다. 자유에 굶주렸던 사람들, 그들은 비로소 공산당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고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윤삼중의 집으로 몰려갔다. 그리고 그를 마당으로 끌어냈다. 이 나쁜 놈, 너는 죽어야 한다. 빨갱이 앞잡이 노릇을 한 놈이 살아남을 것 같으냐. 골목 밖으로 끌려나온 윤삼중은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로 문매를 맞고 반죽음이 되어 자리에 눕고 말았다. 다 죽어가는 몸으로 방 안에 누워 그는 자신에게 가해진 형벌을 감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매를 맞은 게 잘못 관절을 다쳐서 다리를 약간 저는 절름발이의 불구가 되고 말았다. 여름이 가고 겨울이 가고 그 허황한 세월은 막을 내려 버리고 말았다. 자유로운 세상, 법이 옳고 그른 것을 다스리는 세상. 드디어 윤삼중은 법 앞에서 심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그는 감옥에 수감이 되어 몇 년 동안의 형을 살게 되었던 것이다. 새로이 햇빛을 보게 된 윤삼중은 모두가 허망스러울 뿐이었다. 그러나 윤삼중의 그늘에서 또한 기구한 운명을 살아온 여인이 있었다. 그녀가 바로 박춘수 씨의 딸 순녀였다. 누구보다도 기구한 운명에 얽매여 살아왔던 순녀. 그녀는 윤삼중이 감옥문을 나섰을 때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된 뒤였다. 다시 용소리로 돌아온 윤삼중은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았으나 그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고향을 버리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자기가 태어나서 잔뼈가 굵어온 고향을 떠나면 어디에 가서 살겠는가. 세월이 흐르면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냉대도 변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윤삼중의 바람이었고 생각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묵묵히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제 과거의 모든 아픔이나 갈등은 물거품처럼 흘러가고 새로운 한 세대가 바뀐 것이다. 그동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다. 너무도 착잡하고 과거의 상황 속에서 헤매던 나는 갑자기 마을 쪽에서 들려오는 떠들썩한 소리에 현실로 깨어났다. 윤삼중의 상여가 떠나가고 있었다. 눈에 파묻혀 있는 마을. 저만큼 동구 밖을 통하는 길에는 상여의 행렬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몇 개의 울긋불긋한 만장이 허공에서 펄럭이고 그 뒤로 상여가 따르고 있었다. 어허 어허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어허 어허. 선소리꾼의 구성진 선소리가 눈 쌓인 계곡으로 메아리져 오르고 있었다. 나는 그만 가슴이 찌르르하게 젖어왔다. 나는 그대로 눈밭에 서 있었다. 차츰 상도꾼들의 선소리가 멀어져 갔다.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내 가슴 속에는 썰렁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발에 엉겨붙은 눈을 털며 발을 옮겨 놓았다. 이 눈밭 위에 진하게 뿌려졌던 피의 인상이 다시금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몇 발짝 걷기 시작했을 때였다. 저만큼 앞에서 무슨 새인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까 그것은 철새인 물놀이였다. 어디서 날아온 것일까? 이 주변의 강은 꽝꽝 얼어붙어 있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신기한 마음으로 그 철새를 지켜보고 있었다. 한동안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 철새는 일어나서 몸을 푸드덕하고 흔들더니 뒤뚱뒤뚱 종종 걸음을 치기 시작했다.
나는 이 눈밭에 나타난 그 철새를 지켜보며 신기함과 반가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쏜살같이 내려오더니 철새를 우악스럽게 덮치고 말았다. 참으로 순간적인 일이었다. 눈밭에서 두 마리 날짐승들이 쫓고 발버둥이 치는 생존 경쟁의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나는 두 주먹을 꽉 움켜쥐고 잔뜩 긴장이 되어서 날짐승들이 치열한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다. 순간 독수리는 그 철새를 물고는 허공으로 날아오르는 것이었다. 죽고 사는 생존 경쟁의 싸움은 잠깐 사이에 끝나버렸다. 눈밭에는 새털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리고 흰 눈을 붉게 물들인 피, 붉은 핏방울이 눈 위에 점점이 물들어 있었다. 나는 멍청하게 서서 그 핏자국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잠시 서 있던 나는 머리를 들어 하늘을 우러렀다. 철새를 몰고 날아오르던 독수리는 어디로인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하늘은 잿빛으로 잔뜩 흐려 있었다. 곧 눈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하늘, 아릿한 현기증이 온몸으로 엄습해왔다. 여기 나와 계시는군요. 현기증으로 쓰러질 것 같던 나는 뒤에서 들리는 소리에 가까스로 몸을 지탱했다. 간밤에 눈길을 동행하던 그 여인이었다. 그녀는 흰 광목 치마 저고리를 입은 상복 차림이었다. 장지에는 안 가셨습니까?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치마 위로 허리띠를 졸라맨 그녀의 허리는 그 목줄기만큼이나 가늘었다. 어쩐지 따라가고 싶지 않네요. 어릴 때 뛰어다니던 강변이나 보고 가려고 나온 거예요. 나는 말없이 걷기 시작했다. 그녀도 저만큼 멀찍이서 나와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다. 눈을 밟는 발소리가 얼어붙은 강가의 정막을 깨뜨리며 건너편 산비탈로 기어오르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작가는 윤삼중이라는 인물을 통해 시대에 따라 변하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인간 전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법치주의에 의한 자유민주주의가 인간의 선한 마음을 지켜내줄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